안녕하세요. 경매유치원의 안경선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제1교시 경공매 기초영역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6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스피디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기초용어와 뜻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강제경매. 보통 채권자가 법원에서 승소했을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게 되면 강제경매가 된다. 2. 임의경매. 보통 은행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경매 신청 시 임의경매가 된다. 3. 매각기일. 경매가 진행되는 날을 뜻하며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따라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4. 일괄매각. 경매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유찰된 물건들을 한 번에 모아 일괄적으로 할인 판매하는 방식. 5. 재매각. 과거에 한 번이라도 경매에 나왔던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와 매각하는 방식. 이번 문제는 경매와 공매에 투자를 할 때 자주 접하는 용어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일괄매각이었습니다. 이제 각 보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보기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경매 물건을 살펴보다 보면 사건 번호와 함께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다만 실제로 경매 입찰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번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달리 별다른 담보 없이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을 때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가 없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임의경매에 비해 경매가 진행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신용카드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의경매는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했을 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3번 매각기일은 말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는 날짜를 말하며 경매는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공매의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입찰이 진행됩니다. 4번 일괄매각이란 채무자의 물건이 여러 개인데 이를 각각 따로 경매 진행한다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의 목적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갚아주는 것이기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법원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경매 물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전원주택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경매에 나온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감정평가하고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일괄매각으로 한다고 표현합니다. 5번 재매각이란 권리분석을 실수하거나 잘못된 시세조사로 인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매각의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20%나 30%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경매나 공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과 거리가 먼 곳을 모두 고르시오. 1. 토지 이용. 2. 온비드. 3. 정부24. 4. 인터넷 등기소. 5.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경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3번, 그리고 4번이었습니다. 각 보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지 이음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폐율과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적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로 토지 경매를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정부24는 다양한 서류를 제공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별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4번 인터넷 등기소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을 내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경매나 공매를 하는데 참고자료일 뿐 경공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경매와 공매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정책이 변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2.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3. 경매는 세금에 대한 특별 우대 조건이 있다. 4.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세금은 중요하지 않다. 5. 세금은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4번, 5번이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금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사 정도의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형태와 명의의 구분에 따라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세금을 덜 내는 것은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합법적이며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번 경공매라고 세금에 대한 특별 우대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허나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별 우대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 편의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경매의 장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실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세금이 세후 수익률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겪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5번 세금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나 위택스 등에서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게 싫고 바쁘신 분들은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9번입니다. 다음 중 다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2. 각 세대별로 별도 등기가 가능하다. 3.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4.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 5. 단독주택의 형태 중 하나이다. 이번 문제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3번, 4번, 5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가구와 다세대를 헷갈려 하십니다. 저 역시도 초보 시절에 그 차이가 많이 헷갈렸습니다만 보기에 나온 것처럼 다가구에 대한 정의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다가구는 건물주는 한 명이고 여기에 전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의 주택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가구는 여러 사람들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바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다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2. 각 세대별로 별도 등기가 가능하다. 3.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4. 필로티의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된다. 5. 공동주택의 형태 중 하나이다. 방금 전 9번 문제에 이어 다세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4번, 5번이었습니다. 다세대는 각 호수별로 주인이 별도로 있는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다세대는 각 호수별로 집주인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다가구는 모든 호수의 주인이 한 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레버리지에 대한 정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주로 대출을 지칭하며 웬만하면 빚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 2.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시키는 것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3. 레버리지 활용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4. 현금이 충분한 투자자들은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5. 금리와 상관없이 레버리지를 최대로 해야 유리하다. 이번 문제는 경매 투자의 마인드셋과 관련된 내용 중 레버리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란 실제 힘보다 훨씬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지렛대의 원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주로 대출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비를 위한 빚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빚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투자의 정의가 분명해야 하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과 출구 전략이 잡혀 있어야 건강한 빚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한 예시는 바로 부동산 경매 강의나 책 혹은 부동산 거래 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통해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번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현금 10억으로 구매한 아파트를 1년 뒤 11억 원에 팔았다면 단순 계산으로 1억 원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억 원을 가지고 1억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아파트를 현금 2억 원과 대출 8억 원으로 구매하고 11억 원에 팔았다면 실제 2억 원으로 1억을 벌게 된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은 무려 50%로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자를 감안한다면 수익률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면 자산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서 레버리지의 효과는 더욱더 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4번은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수익률과 레버리지의 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유 현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기보단 더 좋은 수익률을 찾아 투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더욱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5번은 금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상환 능력과 출구 전략이 명확히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만약 능력과 계획이 없다면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경매 입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말소 기준 권리. 2. 대항력. 3. 임차인의 가족관계. 4. 인수해야 하는 권리. 5. 후순위 채권 금액.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과 5번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공매 입찰 시 말소 기준 권리와 대항력 그리고 인수해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최소한 돈을 잃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3번의 임차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경공매를 하는 데 있어 알면 좋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5번의 후순위 채권 금액 역시도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은 추후 권리 분석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등기부 등본에 관한 설명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표제부. 토지 및 건물의 표시에 대한 사항이며 용도나 면적 등이 표시된다. 2. 갑구.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며 가압류 등도 표시된다.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표시된다.
4. 위반 건축물 표제부에 표시되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5. 무료 열람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문제 정답은 4번과 5번이었습니다. 각 보기별로 살펴보자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등기부 등본의 구성 요소이며 각 보기에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의 위반 건축물 여부는 등기부 등본 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위반 건축물 여부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5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고 열람 시에는 700원, 발급 시에는 1000원을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에 관한 설명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건축물 대장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이다. 2. 집합 건축물 대장 아파트의 경우 집합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3. 위반 건축물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무허가 건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 강제 철거를 해야 한다. 5. 무료 열람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른 보기는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만 4번 무허가 건물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바로 무허가 건물은 무조건 강제 철거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주가 누구이며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양성화를 하거나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다음의 권리 분석과 관련한 내용 중 그 정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권리 분석 경매에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 2. 감정평가서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해당 물건지의 감정가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현황조사서 법원 집행관이 경매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류. 4. 매각 물건 명세서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만한 문서로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제공된다. 5. 공인중개사 안내문 공인된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해 분석하여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지. 문제의 정답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만 관여할 뿐 공신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경매를 하는 데 있어 공인중개사는 시세 파악 및 매물을 내놓을 때 도움을 주실 뿐 모두가 부동산 경매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설을 들으셨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2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안경선배였습니다.